비평가가 종종 문학의 본질을 작가보다 더 잘 알듯이 작가는 종종 비평의 본질을 비평가보다 더 잘한다. 밀란 쿤데라는 비평의 의의를 강조하는 가운데 비평이 없다면 예술이 가져온 발견은 이름을 얻지 못하여 예술의 역사에 부재하는 것으로 남게 된다. 비평이라는 명상의 배경이 없다면 작품들은 고립된 채 제스처, 몰역사적 우연이 되어 머지않아 잊혀진다고 썼다. 비평이 없으면 잊혀지지. 현재 문학 비평은 무척 다양하게 종류의 계기, 활동, 사업에 관여하고 있지만 문학 비평의 본분이 문학 작품에 의해 이루어진 발견을 알아보고 명명하는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문학 비평가에게 충성을 요구하는 것은 어떤 철학적 체계나 정치적 대의라기보다는 과거 및 현재의 문학 작품이 산출한 새로운 지각과 인식이다. 문학작품이 지각과 인식에 가져오는 새로움을 식별하고 확인하려면 물론 특별히 훈련된 능력이 있어야 한다. 문학작품 자체의 언어적, 형식적, 예술적 자질을 감식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 작품이 문학적 발견의 역사 속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가늠하지 못한다면 그 작품이 산출한 새로움을 알아볼 도리가 없다. 본분에 충실한 비평은 따라서 문학작품의 언어, 형식, 양식에 대한 문학의 관습과 전통에 대한 정밀한 이해를 조건으로 한다. 문학 자체라는 말은 한국 비평가들에게는 전통적으로 그리 인기 있는 표가 아니다. 하지만 문학 특유의 자질과 역사에 대한 감각을 바탕으로 문학 작품의 새로움을 세심하고 정성스러운 작품 읽기 끝에 확인하는 작업을 떠나서 문학 비평의 독자성과 창조성을 구하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문학 비평의 영광은 문학 작품을 그 모든 읽기의 가능성 속에서 읽는 고단한 명상 끝에 휘황하게 번쩍이는 새로움의 성강 속에 있다. 고단한 명상 끝. 그 모든 읽기의 가능성 속에서 읽는 고단한 명상 끝. 문학 작품이 산출하는 새로움을 알아보고 명명하는 일은 아무리 심원한 명상을 토대로 삼는다 하더라도 불안정하고 모험적이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도박이다. 이 책에 실려있는 평론 중 대다수처럼 동시대의 문학을 대상으로 하는 확인과 명명은 더욱 그러하다. 대상 작품과 시대를 같이 하는 비평은 그 동시대성에서 연유하는 축복과 저주, 새로운 것에 최초의 이름을 지어줄 특권을 누린다는 축복과 덧없는 유행의 제물이 되고 만다는 저주를 함께 받고 있다. 축복과 저주. 비평의 성공 여부는 궁극적으로 비평가가 예측하지 못하는 문학의 역사에 의해 판명된다. 비평가는 도박꾼과 마찬가지로 믿지 못할 우연의 행운에 위태롭게 의지한다. 그러나 비평가다운 비평가라면 자신이 도박을 하고 있음을 뉘우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짧은 미천, 낮은 지능, 약한 용기를 가지고 도박을 하고 있음을 아쉬워할 것이다. 문학이 가져오는 발견과 혁신은 작가 개인의 재능에 달려있는 만큼이나 비평가 개인의 능력에 달려있다. 그것은 비평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 조회, 비평적 지성, 역사 감각을 통해 판별되고 확인된다. 그러나 비평가는 흔히 비평가들 스스로 믿고 있는 바와 달리 문학의 광활한 우주와 홀로 대면한 단독적 개인이 아니며, 비평가는 그에게 앞서서 문학을 읽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휘, 개념, 이론을 가지고 문학을 읽으며 그들의 언어로 흉내내고 그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자신의 언어를 마련한다. 비평가가 말하기보다는 비평이라는 담론적, 문화적 전통이 비평가를 통해서 말한다. 비평가에 대한 가장 적절한 은유는 키츠가 말한 카몰레온 시인이다. 그는 자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시인, 다른 누군가를 내리하는 시인이다. 비평가가 시도 때도 없이 1인칭 주어를 쓰는 것은 우스운 노릇이다. 비평가의 자아는 그가 존경하는, 사랑하는, 욕망하는 타자이다. 나는 너다. 비평가가 자신을 비평가로 만들어준 사람들을, 자신에게 비평적 언어와 문화를 길러준 사람들을 모두 기억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러나 워낙 많은 개인적 부채를 졌기에 결코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이름이 있다. 내게는 홍기삼 선생님과 유종호 선생님이 특히 그런 이름이다. 홍 선생님은 나를 당신의 학생으로 삼으신 20여 년 전부터 당신의 동료로 만드신 지금까지 그때그때마다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종류의 도움을 주셨다. 유 선생님은 비평가로 활동할 계기를 만들어 주시고 언제나 문학 비평의 본분을 잊지 않게 해주셨다. 비평가로서의 나를 생각할 때면 감사의 마음으로 떠올리게 되는 분들 중에는 나와 국적이 다른 비평가도 한둘이 있다. 그러나 그 타자는 타자에 어울리게 익명으로 남겨두고 싶다.
끝으로 이 책의 편집 및 제작을 담당한 문학동대 김현정 씨와 그 밖의 직원들의 노고에 고마움을 표한다. 2001년 2월. 필요한 것의 카니발 90년대 소설의 한 단면. 필요한 것의 카니발. 1. 라모의 조카. 예술가는 범죄자와 미치광이의 형제다. 토마스 만의 파우스 박사에 나오는 이 말에서 일말의 진실을 느끼지 못할 문학 독자는 아마 드물 것이다. 금기나 규범을 위반하는 일탈적 행동에 대한 열광적인 관심, 억압된 욕망과 금지된 정열에 매혹된 영혼은 현대의 삶과 세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모델을 제시한 문학 작품들에서 흔히 접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현대 문학의 가장 현대적인 성과는 광기와 통하는 영감, 폐륜과 보타는 창의. 너무 멋있어. 광기와 통하는 영감, 폐륜과 보타는 창의에서 나왔다고 해도 그리 지나친 말이 아니다. 기성 문화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적대적인 이러한 문학적 현대성은 이제 한국 문학 독자들에게도 전혀 낯설지가 않다. 20세기 마지막 10년간 한국 소설이 드러낸 종잡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해 보이는 지형 속에서 기성 문화에 대한 도주한 저기의 표현들이 노출되어 있기에 그러하다. 예를 들어 90년대 소설의 덜어는 조롱하는 듯한 표정으로, 덜어는 울분 맺힌 기색으로 그 얼굴을 내민 수많은 일탈자, 패덕자, 범죄자를 생각해보라. 20살 연하의 10대 소녀와 쎄도 매저키즘적인 성의에 탐닉하는 30대 작가, 인간 해방의 염원을 미망이라고 부른 운동권 출신의 여성을 강간하여 지식인의 반역에 복수하려는 젊은 룸펜. 결혼이 자신에게서 앗아간 자아의 회복을 꿈꾸며 비 내리는 저녁 검은 염소를 몰고 아파트 단지의 일상에서 탈출하는 주부. 모든 정열과 사랑의 이면에 감춰진 무상함과 고통스럽게 조우한 끝에 낯선 남자에게 몸을 내맡겨 뱃속의 아이를 유산시키고 마는 여점은, 술집에 나가는 애인을 모욕한 남자들에게 복수하려고 폭력을 휘둘렀다가 경찰에 쫓겨 도망치는 거리의 양아치, 그리고 어린 남자아이를 집으로 납치해다가 포르노그래피 필름을 찍고 그런 다음에는 죽여서 집 앞 둔덕에 걸음으로 주워버리는 대학 강사. 이러한 90년대 소설의 인물들이 대표하고 있는 가치 혹은 가치의 탈가치와는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명백한 것은 그 인물들의 행동이 기성질서의 관점에서 보면 지극히 도발적인 위반 충동을 공통적으로 표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의 등장과 함께 한국 소설은 반문화의 면모를 뚜렷이 획득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년 사이에 성행한 패덕과 불륜의 소설은 한국 소설의 어떤 선구적 작품을 상기시키기보다는 언어와 국가의 경계를 넘어선 문학의 현대적 관행을 연상시킨다. 현대 사회에서 문학은 정치나 도덕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장하는 가운데 기성질서 속에서 충족이 불가능한 억압된 욕구의 출구를 열어준다. 그러한 억압에 대한 보상의 관행 중에는 미적 형식이나 스타일을 통한 승화가 고전적인 방식으로 남아있지만 그보다 훨씬 해방적인 탈승화 혹은 반승화의 방식도 있다. 무엇보다 먼저 뇌리에 떠오르는 것은 카니발의 무정부적 세계로부터 자라나온 문학 전통, 즉 바흐진적 의미에서 카니발 레스크의 전통이다. 모든 서열적 지위, 특권, 규범, 금기를 유예시켜 기성질서로부터의 해방을 잠정적으로 구가한 중세시대와 르네상스 시대 유럽의 민중 카니발이 위반과 전복의 언어를 풍부하게 발전시켰고, 그 카니발의 언어로부터 현대의 많은 작가들이 억압된 욕망을 발견하고 표출하는 방식을 배웠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다. 카니발의 언어. 근래 한국 소설에 등장한 패덕자, 범죄자, 미치광이를 관찰하다 보면 우리는 그 카니발 레스크의 전통 속에 있는 허구적 인물들의 족보를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된다. 카니발 레스크의 전통. 그 족보의 머리자리에는 공교련 우연의 일치로 바로 문제의 90년대에 비로소 한국어로 번역된 디드로의 한 고전적 작품의 작중인물, 그 제목과 같은 이름인 라모의 조카가 있다. 이 라모의 조카는 역사상으로 수많은 문학적 천재들을 매혹시키고 그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은 인간상 중의 하나이다. 그에게 매료된 천재들의 이름은 괴테와 실러에서 시작하여 도스토옙스키와 밀란 쿤데라에 이른다.
90년대 작가들이 라모의 조카를 읽었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소설에서 추구한 일탈과 전북의 수사학적 원형이 라모의 조카가 펼치는 일살과 독설에 있다는 것을, 그들이 다룬 패덕과 범죄와 관계의 선구적 화신이 그 정체불명의 인물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틀림없이 발견했을 것이다. 라모의 조카는 그 인물론적 계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가깝게는 셰익스피어의 희곡에 나오는 희극적 재담에 능한 어릿광대들, 예컨대 시비아의 패스트 같은 인물에 이르고, 멀리 호라티우스의 풍자시에 나오는 주제넘은 노예 다부스와 만난다. 그가 속해 있는 인물론적 계보는 이른바 허가받은 바보의 그것이다. 라모의 조카의 디드로, 나의 상대로 등장하는 라모의 조카, 그는 역사상 실제한 인물, 즉 18세기 프랑스 바로크 오페라의 대가 장 필립 라모를 삼촌으로 두었으나 그 자신은 재능도 별로 없고 성품도 그리 좋지 않아 고작 환심 사는 광대 노릇으로 부잣집에 기식하며 살았던 건달이다. 그의 이력은 천재의 행운을 입지 못한 자들이 무수히 남긴 미미한 행적 중 하나에 불과하지만, 그렇지, 천재의 행운을 입지 못한 자들. 그가 작가 디드로의 붓끝에서 행한 역할은 문학의 가공인물의 역사에서 모든 영웅을 무색해하는 불멸의 연기로 남아있다. 노예 다부스가 사투르누스제, 고대 로마에서 농경의 신 사투르누스를 경배하여 매년 12월 17일에서 19일까지 벌어진 카니발, 기간 중에 허용된 자유, 막말할 수 있는 거지. 그의 주인 호라티우스와 대화를 나누듯이 건달 라모는 오후 5시, 낮도 밤도 아닌 오페라 개막을 앞두고 있는 유흥의 시간에 철학자 디드로와 대화에 들어간다. 음악과 연극에서 도덕과 교육에 이르는 수많은 문제가 화제에 이르고, 익살맞은 재담과 신랄한 풍자와 심오한 논변이 줄줄이 이어지고, 라모의 갑창과 팬터마임이 끼어드는 그 대화는 18세기 부르주아 지식인 사회의 지배적 기본과 관념들을 전복시키는 시니시즘의 일대장관을 연출한다. 시니시즘의 일대장관. 그 자신의 비굴한 처지와 비범한 재능을 스스로 의식하고 있는 건달의 입장에서 나온 라모의 발언은 모든 종류의 도덕주의를 가차없이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린다. 그의 날카로운 풍자는 디드로와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당대의 지식인만이 아니라 디드로를 포함한 계몽 철학자들까지도 가만히 놔두질 않는다. 라모는 자기 나름으로 어떤 진실을 내세우지만 그것은 그의 비열함과 교만함, 무엇보다도 그의 광기에 오염되어 있어서 결코 진실의 권위를 갖지 못한다. 라모의 조카의 대화는 소크라테스의 대화처럼 독특하고 궁극적으로 보편적인 진실의 계시로 나아가기는커녕 현자와 바보, 진실과 허위, 선행과 악행의 구별이 불가능한 혼돈의 소용돌이를 불러놓고 끝난다. 디드로, 나와 라모, 그가 대화를 나눈 파르의 레장스 카페는 온갖 광태가 난무하는 가운데 인간 세계가 뒤집히던 저 카니발 광장의 근대적 치환인 셈이다. 라모의 조카와 같은 카니발적 대화 장르는 타락자나 방해인처럼 지배문화에서 유래된 사람들은 그 지배문화에 소속된 사람들이 다가가지 못할 진실들에 특별히 접근할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가정한다. 지배문화에서 유래된 사람들은 그 지배문화에 소속된 사람들이 다가가지 못할 진실에 특별히 접근할 능력, 그렇지. 이런 사람들은 이런 능력을 갖고 있지. 기식객이자 뚜쟁이이고 어릿광대이자 미치광이인 라모가 그 경이로운 시니시즘의 퍼포먼스를 통해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 타락한 비루한 신혼에서 연연한 특권의 영웅의 영웅적 실현이다. 라모가 지니고 있는 여러 특성 중에서 이 비루함과 영웅성의 복합은 그를 문학적으로 중요하게 만든 주요 원인임에 틀림없다. 라모의 조카라는 인물 유형, 비평가 마이클 안드레 번스타인의 적절한 명명에 따르면 비루한 영웅 유형은 도스토옙스키의 지하생활자의 수기와 그 밖의 여러 작품, 루이 페르디낭 셀린의 전쟁 3부작 등과 같은 소설들을 통해서 특출한 의의가 있는 한 계보를 이루고 있다. 이 비루한 영웅은 인간 심리의 보다 넓은 관점에서 보면 줄리아 크리스테바가 공포의 힘에서 일어난 비루한 것, 또 아브젝트, 내버리다, 폐기하다를 뜻하는 그 라틴어 어원 아브젝션을 감안하여 지역하면 폐기된 것과 중첩된다. 여기서 비루한 것은 똥, 오줌, 월경혈, 분비물, 구토물, 시신 등과 같은 신체로부터의 폐기물을 가리키는 한편 법률의 취약성과 도덕의 느슨함을 이용한 각종 범죄들, 흉포하고 악마적이기보다는 야비하고 치사하고 음험한 범죄들도 가리킨다.
그 필요한 것이 개인적 집단적 삶의 중요한 것이 정체성, 체계, 질서를 위반함으로써 자아가 존재하기 위해 떨어져 나온 원초적 융합의 상태 속으로 혹은 바꿔 말하면 자아를 지탱해주는 모든 경계들이 사라진 혼돈 속으로 자아를 복귀시키기 때문이다. 사람 자신을 피로하게 만드는 이런저런 타락과 퇴폐와 위반의 행위, 피로하게 만들기 혹은 폐기의 극점은 따라서 죽음이다. 시체, 신이 없는 상태에서 과학의 외부에서 보이는 시체는 최고도의 폐기이다. 그것은 삶에 전염되는 죽음이다. 필요한 영웅의 심리나 필요하게 만들기는 카니발레스크의 전통에서 자라나온 위반과 전복의 문학에서 불가결한 기능을 한다. 그것은 기성의 문화체계를 어지럽히는 일탈과 범죄에 대한 문학적 찬양이면서 대체로 어디서나 많게든 적게든 발견된다. 장정일, 최인석 그리고 이 글에서는 애석하게 다루지 못하지만 성석재 소설이 예시하는 90년대 한국 문학에서 출현한 반문화에서도 필요한 것의 카니발은 엄연한 현실이다. 장정일, 필요한 영웅으로서의 소설가. 위반이나 전복이라는 용어는 90년대 문학 비평에서 가장 중요하게 사용된 어휘에 속한다. 그것은 종전의 비평담론에서 변혁이나 해방이라는 용어가 점유하던 위상을 차지했다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비평 용어의 전이는 자본주의 세계의 재패, 포스트 모더니즘의 쇄도, 대중 소비 문화의 확산, 전자, 정보 매체의 우세 등과 같은 시대 변화가 비평 담론에 가한 변신의 압력에 대한 반응이면서 또한 시대 변화에 걸맞은 새로움을 표방한 젊은 세대 작가들의 작업을 의미 있게 만들려는 시도의 결과였다. 전복과 전복의 개념의 실제적 적합성을 보증해준 90년대 작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장정일이다. 체계와 질서를 교란하는 글쓰기 실험에서 장정일만큼 거침없이 발랄하고 황당하게 도발적인 한마디로 그토록 천진한 악마성을 드러낸 작가는 달리 없다. 그의 소설은 우선 인간에 대한 모든 종류의 도덕주의적 관념에서 자유롭다. 그는 선과 악, 고급과 저급, 정상과 이상의 구별이 무의미한 정황 속으로 작중인물들을 끌어가고 그러한 구별의 원칙을 오히려 어리석거나 수상쩍게 만드는 이야기를 펼치곤 한다. 그의 소설의 초점이 모여있는 곳은 일반적으로 난잡한 성과 같은 기성문화의 규범과 어긋나는 행동들이다. 너희가 재즈를 믿느냐의 회사원이 마음속에서 아름다운 처제와의 동침을 꿈꾸듯이 그의 소설은 그 거짓말이라는 특권을 이용하여 곳곳에서 분방한 위반의 자유를 표현한다. 분방한 위반의 자유. 그러나 장정의 소설을 위반과 전복의 문학적 전범으로 만든 것은 거기에 그려진 이런저런 인물들의 방종한 행동이라기보다는 문학적인 글 그 자체의 규범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글쓰기 방식이다. 기성문화의 일부를 이루는 문학 규범에 대해 적대적인, 특히 80년대까지 한국 문학을 풍미한 리얼리즘에 대해 적대적인 입장을 그는 종종 직설적으로 표명한 바 있지만 그의 소설은 독창적인 작품, 사실적 재현, 통일된 서사, 예술적인 문체 등과 같은 전통적으로 권위 있는 규범을 보란듯이 모독한다. 만화풍의 장난, 그로테스크한 과장, 순전한 공상이 넘쳐나는 그의 소설은 문학 그 자체를 난장으로 만드는 글쓰기를 극히 유의적인 형태로 보여준다. 난장. 문학 그 자체를 난장으로 만드는 글쓰기를 유의적인 형태로 보여준다. 이처럼 그 주제에서나 형식에서나 장정일 소설의 현저한 특징을 이루는 위반은 유의적인 것이면서 동시에 자학적인 것이다. 장정일 소설의 위반적 성격을 이해하는 데 가장 유용한 관점을 제공한 사람은 어느 누구보다도 장정일 자신이다. 그가 의존하길 좋아하는 오이디푸스 서사는 그의 소설에 펼쳐진 문화적 게릴라전의 의미를 결정하는 일종의 메타 서사에 해당한다. 그 오이디푸스 서사에 의하면 그의 소설이 대항하고자 하는 기성문화의 본질은 아버지라는 말로 요약된다. 여기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존재의 테두리가 되는 한 세계의 창조자이자 주재자이고 아들을 그 세계에 동화시키는 금지와 명령의 체계이다. 이러한 권력의 화신으로서의 아버지에 대하여 소설가 장정일이 발표한 가장 널리 알려진 항전선언문은 물론 아담이 눈뜰 때이다. 항전선언문. 자신이 가짜 낙원에 처해 있음을 알게 되는 아담의 각성을 둘러싼 그 이야기는 아버지가 만든 세계가 원천적으로 타락한 질서라는 인식과 자신의 자유를 확인하고 표출하려는 아들의 결의를 전달한다. 장정일 소설에서 아들의 자유는 그러나 현재 아버지를 대신할 아버지가 되려는 노력, 다시 말해 기성 권력을 대체할 권력의 탐색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대체할 권력의 탐색으로 나가지 않는다. 기성의 타락한 질서를 교정할 새로운 질서를 향한 의지는 장정인 소설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새로운 질서의 의지. 아담이 눈뜰 때 이후 그의 소설이 제시하는 것은 어떤 근본적으로 새로운 세계가 생선 중인 상태가 아니라 타락이 극한에 이르러 세계 전체가 카니발화된 상태이다. 장정일 소설 속의 아들들만큼 그의 영웅들은 낭만적인 이를테면 바이런적인 풍물을 처음부터 갖지 못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들이 경험하는 인생 유전 속에는 그들 자신을 비루하게 만드는 계기가 빈출한다는 사실이다. 너에게 나를 보낸다를 보면 표절 12에 올라있는 소설가 나는 바지 입은 여자의 가방 모찌로 변신하는 과정 중에 스스로를 도색 소설 작가로 만드는 타락을 거치고 보트하우스의 에라는 대학 졸업의 꿈을 버리고 결국 전당포 주인의 노예가 되는 과정에서 파키스탄인 노동자들에게 처녀인 자신의 몸을 던진다. 도덕적으로 구축된 자아를 자신으로부터 내버리는 이러한 종류의 행동이 그들의 영웅성을 특수하게 한정시킨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들을 영웅이라 부르기로 한다면 그들에게 적합한 호칭은 필요한 영웅이다. 사실 장정일 소설의 영적 인물들은 디드로의 라모의 조카나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에 등장하는 저 필요한 영웅 유형을 무척 닮았다. 그들은 건달 라모나 지하생활자가 그렇듯이 기성사회의 타락한 본질을 기민하게 간파하고 있는 만큼이나 자신의 비굴한 처지를 날카롭게 의식하고 있으며 기성의 권위를 능멸하고 조롱하는 데서 즐거움을 누리는 한편으로 자신에 대한 하염없는 징후와 연민과 모멸에 빠져든다. 장정일 소설은 그 영웅적 인물들의 유형적 특징 혹은 모방품적 성격을 간혹 실토하기도 한다. 예컨대 너에게 나를 보낸다의 은행원이 악몽에서 깨어난 밤중에 직장 근무 중 자신에게 굴욕을 안겨준 뚱보 여인에게 대들지 못한 일을 돌이켜 생각하고 괴로워하는 대목에서 그 행동은 지하생활자와의 유사성에 대한 명시적 언급과 함께 서술되어 있다. 아버지에게 대항하는 아들이라는 오이디푸스 서사 속에서 장정일 소설이 말하고 있는 것은 기성문화의 명령에 따라서가 아니라 자율성의 원리에 따라서 자아를 갖고자 하는 개인의 집념이다. 그 서사의 중심에는 자신의 자아가 주어진 모형의 복제가 아니라 자유의 표현이기를 원하는 소망, 즉 진정한 자아에 대한 소망이 있다. 진정한 자아. 그러나 진정한 자아를 갖고자 하는 아들의 소망은 아들이 허위라고 믿고 있는 바로 그 세계를 창조한 아버지의 소망과 별로 다르지가 않다. 진정성에 대한 소망은 자신이 자신의 삶의 저자이고자 하는 소망이며 자신의 삶의 저자. 그 저자이고자 하는 소망은 원래 아버지의 소망이기 때문이다. 광활한 우주 속에 떠도는 거대한 남근에 관한 은행원의 꿈이 뜻하는 바와 같이 막강한 생식력, 창조력, 주제력에 대한 한없이 들끓는 욕망 앞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차이란 무의미하다. 내게 거짓말을 해봐 해서 제이가 들려주는 그토록 미워했던 신버지, 신격화된 아버지의 줄임말, 신버지와 자신이 점점 닮아가며 거기에 투항하고 있다는 고백이나 신버지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적 욕구에 의해 만들어진 가상이 아닌가 하는 자문처럼 아버지와 아들의 동일성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오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아버지에게 대항하는 아들의 이러한 아이러니는 비루한 영웅이 일반적으로 처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건달나무는 비굴한 처지가 가져다준 지혜를 이용하여 부자들의 위성과 탐욕을 마음껏 조롱하지만 정작 그가 원하는 새로운 삶은 그가 부잣집에서 관찰한 풍요와 향락을 반영한다. 또한 지화생활자는 추레한 고독의 체험으로부터 사회 세계의 통념과 간섭을 능멸하지만 그의 깊은 앙심의 원천은 사회적 인정에 대한 자신의 욕구이다. 이처럼 비루한 영웅의 욕망이 그가 부정하는 기성의 가치 바로 그것을 조건으로 하는 만큼 그의 반항은 대안적 삶을 창출하지 못한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증대시키려고 하면 할수록 기성 권력의 존재에 더욱 의존하게 되는 아이러니컬한 상태를 더욱 심화시키게 된다. 따라서 비루한 영웅에게 진정성의 이상이 요구하는 반항은 그 자신을 더욱 깊은 나락에 빠뜨리는 자학의 형식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비루하게 만들기에 도착된 정렬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은 역시 장정일 자신이다. 내게 거짓말을 해봐는 한 초라한 난근 중심적 의식의 자기 고향과 자기 비하의 양극을 보여주는 안쓰러운 포르노그라피를 이루고 보트하우스에서 제시된 인생 유전의 축제는 이 젊은 여자가 타자기로 변신하는 카프가족 그로테스크까지 포함한다. 최인석의 소설에 그려진 인간 야수의 세계는 비루한 것이 창고라는 세계이기도 하다. 비루한 것의 창고. 그 착취와 유린의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인물들은 착취와 유린,
비루함을 면할 도리가 없다. 내 영혼의 우물에서 인간의 지천한 상태를 예시하는 범죄자들, 심해에서의 여관집 딸이 혐오하고 저주하는 매음굴의 주민들, 지리산의 저 바다에 등장하는 야비한 공사장 인부들, 이들은 모두 타락한 환경에서 비롯된 인간 왜곡의 결과들이다. 그들의 비루함은 특히 그들 자신이 착취하고 유린하는 생활에 길들여져 있다는 데서 명백하게 드러난다. 내 영혼의 우물의 범틀은 감방살이를 같이 하는 똥별을 자살로 몰고 가고, 심해에서의 아버지는 아내가 딸을 위해 마련한 돈을 갈취하며 도망치며, 지리산의 저 바다의 야비한 인부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를 다른 동료들에게 뒤집어 씌운다. 그러나 이러한 먹이사슬의 논리에 충실한 패덕한 행동은 최인석이 보여준 비루한 인간의 반면에 지나지 않는다. 그 다른 반면에는 비루한 자신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간절한 염원이 있다. 비루함의 극한적인 체험으로부터 태어나는 그러한 염원은 노래에 관하여 같은 작품에 뜨겁게 표현되어 있다. 삼천교육대에 끌려온 민간인들이 군인들의 폭행과 학대에 시달리는 수용 생활 중에 한자리에 모여 돌아가며 부르는 그 일련의 노래는 자신들이 벌레가 아니라 부정의 항변이자 벌레의 세계와는 다른 세계를 꿈꾸는 동경의 표현이다. 그 다른 세계에 대한 동경은 타락한 인간 세계에 대한 저주만큼이나 빈번하게 최인석 소설에서 나타난다. 예컨대 내 영혼의 우물의 영배는 아이들의 영혼의 빛깔이 반짝이는 반문화적 천진성의 세계를 혼돈을 향하여 한 걸음에 아비는 음악이 열어주는 극락을, 나를 사랑한 페인의 정수는 바다 너머 어딘가에 있다는 산해경풍의 시다적 자연을, 지리산의 저 바다의 만덕은 할아버지가 들려준 구름바다 너머의 사람 없는 세상을 각각 꿈꾼다. 그들의 희구하는 다른 세계는 서로 이름도 다르고 이미지도 다르지만 근본적으로 동일하다. 그들의 비루한 삶으로부터의 해방을 가능하게 해줄 유토피아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최인석의 소설에서 유토피아는 부재하는 세계라는 그 원래의 의미에 충실하다. 그것은 현재의 인간 세계에 내재한 어떤 가능성의 실현이 아니라 인간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별개의 공상적 세계이다. 그것에 대한 동경은 세계의 현실에 대한 희망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절망의 표현이다. 유토피아는 절망의 표현. 유토피아에 대한 염원은 언제나 비루한 자신에 대한 모멸과 학대를 동반한다. 그 염원이 간절한 정도에 비례해서 자기 모멸은 혹독함을 더해간다. 하지만 유토피아 의식은 개인에게 고통스러운 자기 분열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그 개인을 인간 야수의 법칙에 순응하는 사람들과 구별되게 만든다. 이게 중요한 거지. 유토피아의 의식, 개인을 고통스럽게 자기 분열까지 끌고 가도 인간 야수의 법칙에 순응하는 사람과 구별시켜주는 거지. 그 유토피아 의식은 그 개인을 짐승의 무리 중에 익명의 존재에 머물지 않고 어떤 독특하고 진정한 존재가 되게 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유토피아주의와 진정성 관념의 결합은 나를 사랑한 페인에서 분명하게 발견된다. 시인의 꿈을 버리고 타락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온 자신을 괴롭게 의식하고 있는 인물 동창과 누추한 연명과 노역의 일상 속에서 유토피아에 대한 몽상에 빠져있는 인물 정춘의 사랑을 이야기한 이 작품은 한 비루한 인간이 자기 내면의 진정성에 대한 요구의 눈뜸으로써 겪게 되는 광기 어린 자기 부정의 과정을 보여준다. 정순과의 일탈적인 사랑과 함께 동찬이 경험하는 그 자기 부정의 핵심은 동찬이 타락한 사회 이론으로서 획득한 자아를 폐기하는 것, 자신을 페인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페인되게는 중요한 아이러니를 내포한다. 그것은 필요한 자신에게서 벗어나려는 욕망의 표현이지만 그 실상은 어떤 공인된 가치에 따라 자신을 고상하게 변화시키는 행위가 아니라 반대로 자신의 필요함을 극단화하는 행위이다. 그것은 자신을 파멸시키는 것, 필요하게 만드는 최고의 행위, 즉 죽음으로 자신을 몰아가는 것이다. 여기서 동찬이 정순을 만난 바닷가 카페의 이름인 귀허가 작품에 들어있는 지나치게 친절한 설명 그대로 죽음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실로 우연이 아니다. 동찬과 같은 필요한 인물들에게 기존 세계가 그 인간 정글의 상태에서 달라질 가능성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진정성을 회복시켜줄 도덕적 원천은 기존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남아있는 진정성 실현의 길은 퇴폐나 죽음과 같은 필요함의 심해로 보다 깊이 자명하는 길뿐이다. 김인석 소설의 인물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타락한 세계를 독하게 증오하고 자신이 지옥, 짐승 혹은 벌레라는 의식을 갖고 있으며 그러한 의식으로부터 자신을 구제할 유토피아에 관한 공상에 탐닉한다. 이러한 세계에 대한 징후, 극단적인 자기 모멸, 해방에 대한 동경이 암시하는 것은 어떤 깊은 앙심이다. 그 앙심은 최인석의 많은 작품에 걸쳐
지루할 정도로 재현되고 있어서 한 전체로서의 최인석 소설은 앙심에 대한 기억을 수행한다 해도 좋을 정도다. 그런가 하면 그 반복되는 앙심은 종종 복수의 꿈을 낳는다. 심해에서에 나오는 여자아이는 자기가 살고 있는 매운꿀의 여관을 증오한 나머지 방화할 궁리를 하고, 숨길에 나오는 젊은 룸페는 그들이 많은 희생을 치르며 품어온 희망을 그의 죽은 동생의 애인이었던 여자가 환멸의 어조로 미망이라 부르자 그녀를 강간하기로 한다. 이처럼 복수와 연결된 앙심은 도스토옙스키 독자라면 아마도 조금도 낯설어하지 않을 감정이다. 지하생활자는 자신이 당한 모욕을 거듭 상기하고 보복을 꿈꾸고, 그러면서 또한 무력한 자신을 끊임없이 고문하는 독특한 행동 속에서 바로 그 감정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비로한 영웅에게 전형적인 이 감정에 대한 정확한 명칭은 니체가 말한 원한 르상띠망이다. 니체는 도덕의 계보 중에서 원한의 특징을 진실한 반응을, 즉 행동이라는 반응을 하지 못하고, 르상띠망은 행동이라는 반응을 하지 못하고 상상의 몫으로 벌충하려는 성질이라고 묘사했다. 그렇지, 원한을 품는 인간의 특징이지. 최인석 소설은 원한의 감정을 곳곳에서 끊임없이 표출하지만 인간 야수의 세계에 도전하는 행동을 제시하는 대신에 그 세계에 대한 총체적 부정의 독설이나 유토피아에 대한 공상을 되풀이한다. 상상의 복수는 사실상 최인석의 필요한 영웅이 보여주는 모든 행동의 공통된 요소이다. 상상의 복수. 원한의 이러한 특징, 그 허약함과 무능함은 최인석 소설을 둘러싼 논의의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된다. 원한에 사무친 최인석의 필요한 영웅들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80년대 민중주의의 몰락 이후 어떤 신화적 후광도, 정치적 권력도, 도덕적 위험도 갖지 못한 대다수 익명의 사람들 내면에 비참한 광경 하나를 발견할 수 있을지 모른다.